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29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아무리 좀 빨리 끝내보려고 해도 항상 보면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 오늘도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또 PBR 10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 요거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 좋은 질문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웬만하면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좀 따로 빼도록 하고요. 또 우리 임석빈님이 댓글에 자주 보이십니다. 아침에 모닝 브리프 할 때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약간 IT 쪽에 조예가 깊으시더라고요. SMR 원전은 기존의 대형 원전에 비해서 경제성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가 대형 원전이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SMR 원전이 이 송배전 과정에 있어서 뭐 손실되는 그런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좀 괜찮다 이런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기가 실제로 생산돼서 우리 일상생활까지 이렇게 오는 와중에 이 송전하는 그 과정에서 많이 훼손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40% 이상이 누수가 있는 수돗물이 줄줄 새듯이 오는 과정에서 좀 많이 훼손이 된다고 들었었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SMR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는가 이런 기사가 있었었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 자체는 대형 원전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커머스 매기 효과가 지난달 이커머스 매출 22.2% 껑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매기 효과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경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 매기 효과를 가끔씩 이제 저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기사를 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국내 온라인 유통 매출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중학생 손자랑도 같이 듣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중학생 손자가 매기 효과가 뭐지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꾸라지를 양식을 할 때 거기에 메기 한 마리 넣어 놓으면 이 메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훨씬 더 이 메기가 하나의 약간 천적이다 보니까 도망다니면서 훨씬 더 메기가 더 튼튼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메기 효과라고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온라인 유통 매출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C커머스라고 하죠. 이 C커머스가 사업을 확장하고 국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매기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유통업체 매출은 15조 4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8% 증가를 했는데 부문별로는 온라인 유통 이커머스가 22.2% 증가한 반면에 오프라인은 0.2% 감소했다. 4월이다, 그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오프라인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온라인 유통이 22%나 늘어났네요. 자, 이커머스 매출 증가율은 비대면 소비가 급증을 했던 지난 21년 1월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죠? 급증을 했었는데 21년 1월 달에 22.6% 이후 최대치다. 가전 문화, 식품, 생활 가정, 서비스 기타 등 모든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고요. 숫자를 좀 볼게요. 가전 문화가 13.2%, 식품이 28%나 늘었네요. 그리고 생활 가정 19%, 서비스 기타는 54.4%나 늘었습니다. C커머스에 대응한 다양한 할인 행사와 여행, 배달 등 서비스 수요 증가, 그리고 간편식 판매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매출이 상승을 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중국 C커머스 업체가 굉장한 이 프로모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여러 가지 프로모션 행사하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를 거의 안 쓰고요. 최근에 비둘기 쫓겠다고 뭐 모형 하나 알리익스프레스로 주문한 거 말고는 거의 다 지금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하고, 그리고 쿠팡 뭐니 해도 쿠팡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21년 1월 달에는 그때 코로나 팬데믹 2차 팬데믹이 완전히 기승을 부릴 때가 21년 1월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비대면도 있는데 우리가 뭐 돈을 못 벌고 있으면 아무리 비대면이라도 뭐 쇼핑을 안 하잖아요. 근데 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 96,800원 가고, 현대 기아차 고점 나오고, LG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막 주가가 불을 뿜었을 때가 1월 달이다 보니까 약간 웰스 이펙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보조금도 많이 나왔고요, 그죠?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 하면 뭐 돈을 그때 당시에 한 가정당 뭐 100만 원씩 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돈 받아서 또 쇼핑도 하고. 네. 야, 벌써 얼마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벌써 3년이 넘은 지난 얘기네요. 자, 국내 이커머스 매출은 갈수록 성장폭이 커지고 있는데 지난해 4월 3.2% 수준이던 이커머스 매출 증가율은 9월 12%부터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해 4월에 3.2였는데 9월에 12% 찍고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나 봅니다. 지난해 9월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브랜드 전문관 K-베뉴를 개설하고 테무가 국내 사업을 본격 개시한 시점이라고 하고요. 이커머스는 올 1분기 내내 16%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C커머스 업체 매출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이커머스 매출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은 휴일이 감소하는 등 기저효과로 매출이 감소했고, 신세계, 랜더스데이 등 지난해 4월에 집중됐던 대규모 점포 할인 행사가 올해 분산된 영향도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식품 1.7, 서비스 기타가 5%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업태별로는 살펴보면 편의점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5.9% 성장하면서 강세를 이어갔고요. 네, 편의점은 우리가 거의 뭐 매일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또한 식품 물가 상승 효과로
3.2% 신장했고,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대부분 품목에서 매출이 줄어들면서 각각 6.7% 그리고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온오프라인 유통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달 이커머스 매출은 8조 3,100억 원이고요. 54%.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 매출이 7조 700억, 46%. 야, 이커머스 쪽이, 온라인 쪽이 계속 커지고 있네요. 지난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처음 오프라인을 추월한 이후에, 작년에 이 50%를 넘어서면서 추월한 이후 매출 비중 격차가 지금 8%포인트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래도 신발이나 뭐 옷은 입어봐야 된다 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나마. 근데 신발도 몇 번 이래 사다 보면 거기는 뭐 예를 들면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좀 볼도 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270 신으면 275로 하고, 미즈노 같은 경우는 또 발폭이 좀 넓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70으로 그대로 신청해도 되고, 이런 게 학습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오프라인 매장 가서 굳이 안 신어보더라도 바로 주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쪽으로 매출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프라인은 가만히 앉아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온라인은 계속 이렇게 뭐 네이버 뉴스가 됐든 아니면 카카오를 보든 자꾸만 제가 구매했던 상품이 계속 위에 떠요. 비슷한 거 계속 뜨면서 구매를 자꾸만 이제 유도를 하죠. 그게 타겟으로, 그동안에 AI가 이 사람이 어떤 제품에 그동안에 관심이 많더라, 그런 걸 분석을 해서 계속 그런 비슷한 광고를 노출시키다 보니까 또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온라인이 참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가요, 최상목 가업 승계 부담을 더는 대주주 할증 폐지와 기업 상속 공제 확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최상목 부총리가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와 기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검토해서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고요.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데 맞춰서 세제 특례 적용 기간 확대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세에 대해서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와 기업 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부 안을 드리기보다 시장이 얘기하는 것을 펼쳐두고 의견을 수렴해서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면서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도 담고 기업 가업 상속 공제를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담을 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자, 다음 달 발표할 기업 성장사들의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데, 최근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인정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바 있는데, 이에 맞춰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네. 최 부총리는 유예기간이 지나 5년 후에 졸업을 하면 일반 기업 수준으로 혜택이 떨어지는데 낙하 속도가 크니 중간에 경감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밑에 또 있네요. 자, 더불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를 하는데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모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과 범위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정부의 이 같은 세제 인센티브가 감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밸류업은 기업 가치를 증진하고 투자를 많이 하면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올해도 세수 규모가 정부 전망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요. 법인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거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이들이 얼마나 법인 세수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법인 세수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지 않습니까? 작년에 전자나 뭐 반도체, 하이닉스 또 적자가 났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확 줄었는데 올해 내년까지 반도체 쪽에서 돈을 많이 벌 거고 다른 섹터들도 요즘 수출 동향 보면 화장품 좋고 그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엔터 쪽도 좋아 보이고 조선 쪽도 최근에 아무래도 좀 저가 수주가 없어지고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거니까 뭐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선이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올해 내년까지는 아마 법인세를 좀 많이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잠깐만요. 법인세는 그 이연 법인세라는 게 있죠. 우리가 주식은 현재 세금이 없다 보니까 뭐 금투세법에는 내용을 담고 있죠. 뭐 작년에 손실이라서 뭐 올해는 상기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손실을 2년 동안 천억씩 적자가 났는데 올해 2천억 벌었다고 뭐 법인세를 갖다가 뭐 200억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연 법인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이 그동안에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흑자가 난다고 해서 뭐 조선 쪽에서 법인세가 많이 거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이 주가의 밸류업의 가장 큰 핵심은 아까 여기 처음에도 나왔지만 이 과도한 대주주 할증에 대한 상속세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가압상속 공제 확대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장사 같은 경우에 보면 세금을 꽤 많이 내야 됩니다. 세금을 꽤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최대한 누르는 게 낫죠. 예, 주가를 최대한 눌러놔야 나중에 승계받았을 때 주식을 승계받았을 때 세금을 좀 적게 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자사주를 뭐 소각한다든지 했을 때 법인세 감면 이런 걸 줘야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밸류업을 기업의 전체 가치가 밸류업 되기 위해서는 아마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자,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음 달에 또 6월 달에는 요 얘기 때문에 주가가 발표 전에 근데 뭐 벌써 이 발표만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실망 매물하면서 또 쭉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또 어떨려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XAI
예, 기업 가치 33조 원 평가. 오픈 AI에 이어서 세계 2위 AI 스타트업으로 등극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의 기업 가치가 240억 달러, 약 32조 7천억으로 평가받았다. AI 전문 기업 가운데 오픈 AI에 이어서 2위로 경쟁사인 엔스로픽하고 미스트랄보다도 앞섰다? 그래요? 엔스로픽보다도 앞섰다고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xAI는 최근에 60억 달러, 약 8조 2천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고요. 오픈 AI 등과 경쟁을 위한 연구 개발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야, 뭔가 이렇게 차세대 뭔가 한다고 하면 돈이 8조라는 자금, 60억 달러가 그냥 또 조달이 되는군요. xAI는 지난해 7월 설립 이후에 설립된 게 지난해 1월이면 10개월 된 회사에 도대체 얼마 가치로 평가를 해서 이런 돈이 몰렸죠? 지난 7월 설립 이후 X의 옛 트위터 이름을 X로 바꾼지 않습니까? 그죠? X의 그록 1을 공개하고 긴 문맥 이해 기능을 갖춘 그록 1.5 모델과 이미지 이해 기능을 갖춘 그록 1.5V 발표에 이르기까지 AI 모델 성능을 빠르게 발전시켜 왔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 10개월 됐는데 뭘 많이 했네요 보니까. 이미지 이해 기능까지 갖춘 그록 1.5V까지 발표를 했다. 자, 이어서 이번 투자금은 xAI의 첫 번째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고급 인프라를 구축하며 미래 기술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면서 곧 여러 흥미로운 기술 업데이트와 제품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2024 컨퍼런스에서 xAI는 신생 회사이기 때문에 구글의 딥마인드, MS 그리고 오픈AI와 경쟁할 수 있는 AI를 갖추기까지 아직 따라잡아야 할 것이 많다면서도 올해 말쯤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자, 이번 투자 유치로 xAI가 두 번째로 기업 가치가 높은 AI 기업이 됐는데, 자,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AI 기업은 단연 오픈AI이고요. 지난 2월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860억 달러, 약 117조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17조. 그리고 오픈AI는 최근에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AI 모델 GPT-4o를 출시를 했죠. 기업 가치를 더욱 높였고요. 그렇네요. 4o가 나왔으니까 지난 2월에 이 GPT-4o가 출시되기 전에 117조였는데 지금 만약에 상정되어 있다고 하면 150조는 하겠다, 그죠? 네, 그 사이에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올랐고 다른 AI 관련된 주가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150조. 생성형 AI 클로드를 서비스하는 엔스로픽은 지난해 9월 아마존으로부터 40억 달러, 약 5조 4천억 원을 투자받아서 약 25조 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었다네요. 작년 9월에. 그때보다는 뭐 최소한 2배 이상 해도 50조밖에 안 되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프랑스 AI 스타트업인 미스트랄 AI.
프랑스 기업이군요. 지난 9일 약 6억 달러, 약 8천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6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60억 달러의 기업 가치, 8조다 그죠? 8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앨런 머스크가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기업 가치를 벌써 저렇게 아주 높게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오픈 AI가 한 150조 그리고 XAI가 33조 정도. 클로드를 만드는 엔스로픽이 25조. 야, 엔스로픽의 클로드를 만약에 저보고 공짜로 이 회사를 준다고 했을 때 XAI를 줄까 엔스로픽을 줄까라고 물어보면 현재로서는 엔스로픽이 낫지 않나 싶긴 한데요. 시장이 나중에 평가를 해주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일본의 밸류업 성공 배경은 총리가 투자자와 직접 소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이 노령화도 심하고 그죠?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굉장히 우리가 일본을 많이 앞으로 일본이 지나온 그동안의 20년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을 계속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일본이 최근에 주가가 되게 강했었으니까. 네. 엔화 약세가 원인일 수는 있지만 우리도 원화도 약세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최근에 이 밸류업이 분명히 작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케이스가 어땠는지 계속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기업 가치 밸류업 정책의 성공 비결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과 각종 인센티브라는 일본 금융 당국자의 분석이 나왔고요. 국내 전문가들도 이제부터는 기업의 시간이라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호시모토 요시오 일본 금융청 국장은 28일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 세미나에서 일본 밸류업 정책의 성공 요인을 이같이 발표했군요. 금투협에서 이런 걸 했었네요. 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구호를 간판 경제 정책으로 내걸고 22년 6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내놨었고 이후 니케이 225의 주가가 34년 전 거품 경제 때 기록을 뛰어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일본의 밸류업 정책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호리모토 국장은 주요 성공 요인으로는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이 있었다는 점과 이게 참 중요한 얘기다 그죠? 가계자산이 지금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80%가 있잖아요. 이걸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서 이게 기업도 잘 되고 국민들도 잘 되고 따라서 정부도 세수도 많이 거치고 왜냐하면 꼭 주식에서 세금을 안 걷더라도 소비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것저것 부가가치세부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좋아지니까 기업들 법인세 막 낼 거고요. 이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 근데 최근에는 참 너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이 불신이 자꾸만 너무 커져가지고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 점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해외 투자자들과도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는 점을 꼽았네요. 또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 교육 등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호리모토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네, 금융교육은 우리 채슬리 투자자문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읽고 뭐 마스터 프로그램도 하고는 있지만 매일같이 신문하고 저희가 아침 회의하는 거 라이브로 다 공개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교육적인 효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전원조 맥킨지 앤 컴퍼니 시니어 파트너는 한국 정부가 이번 대책의 핵심을 밸류업으로 잡은데 주목을 했는데 기업 스스로가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그렇죠. 기업 스스로가. 전 파트너는 이제는 기업의 시간인 만큼 기업의 실질적인 문화적 변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했고요.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우선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자본 효율성이 ROE잖아요. 자, 기관 투자가의 역할도 강조를 했고요. 미국 등 여타 시장에서처럼 기업의 자금을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은 단순히 기업 투자자 차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정책이라면서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도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가계자산이 생산적인 금융인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정무위원과 김주영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그리고 유관기관과 증권운용사 최고 CEO 등이 참석했다. 저희도 금융투자협회 회원인데 연락이 안 왔네요. 네. 근데 여기 서유석 협회장님이 뭐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금투협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동안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몰랐을 수도 있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도 물적 분할에 대한 자회사 상장이 왜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금투협이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이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금투협에서 왜냐하면 금투협이 뭡니까?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잖아요. 그럼 뭐 자산운용사나 저희 같은 자문사들이 고객의 자금으로 운용하는 거잖아요. 고객들 우리 그 회사 법인 자금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데 그 고객의 재산이 실제로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뒤통수 맞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도록 금투협이 앞장서서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기관 투자가의 역할도 돼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연기금 그리고 큰 보험사 큰 보험사는 이 대기업에 소속돼 있어서 좀 그러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잖아요. 연기금에서 큰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우리 정통부 그런 자금을 관리하는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엑시노스 커진다 하나마이크론 삼성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증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의 모바일리
말이 꼬이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인 AP 이 엑시노스 테스트 수요 대응을 위한 증설에 나선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마이크론은 연내 충남 아산에 약 589억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대응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연간 생산 능력을 매출액 기준 1,300억 원 수준에서 1,900억 원 규모로 늘릴 예정으로 회사는 투자금 마련을 위해 최근에 1,125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군요.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34,500원까지 주가가 월봉으로 작년 11월 달에 기록을 했다가 아이고 지금 22,300원이네요. 22,300원. 이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아마 이 개파락이 있었나 봅니다.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주주 달래기 위한 기사인 것 같네요. 보니까 보통 회사에서 언론사한테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번에 이랬으니까 자료를 제시하고 언론사에서는 보고 이게 기사화할 만하면 또 기사 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저것 뭐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주당 신주 0.096주 10주당 한 주 정도 발행을 하는 거네요. 보니까. 네. 가격이 신주 발행 예정가가 22,500원이군요. 예정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7월 24일 발행가를 확정을 하게 되네요. 이게 지금 다른 기사를 제가 좀 읽어보고 있는데 아시아경제 기사인데 21년 하이닉스로부터 턴키 수주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베트남에다가 하나마이크론 비나의 대규모 증설 투자에 나섰고 22년에 단기 차입금이 1,140억 원 늘었는데 500억 규모의 사무사채를 발행을 했었고 총 차입금이 4,144억이었네요. 부채 비율이 188%. 그렇게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군요.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을 생산하는 자회사 하나머티리얼즈도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렸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난해 21년에 1,595억이었는데 2,417억으로 증가를 했다 돼 있고 주력 계열사의 증설 투자가 이어지면서 하나마이크론 연결 기준 재무 안정성이 악화가 됐었고 뭐 등등 쭉 나옵니다. 하나마이크론의 총 차입금 규모가 1조 200억이나 되네요. 21년에 4,100억이었는데 계속 늘었고 21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었는데 지금은 24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108억이고 이자 비용이 145억입니다. 네. 그러면 이자 보상 배율이 0.75로 뚝 떨어졌네요. 네. 영업이익으로 얼마나 이자를 많이 커버를 할 수 있는가인데 이자 비용이 145억인데 영업이익이 100억이니까 0.75. 네. 주가가 20년에 코로나 때는 2,400원 정도까지 빠졌었다가 지금 22,000원이니까 거의 이번에 34,500원 갔을 때는 10배가 넘게 올랐다 그죠? 거의 15배 가까이 14배 가까이 올랐었는데 또 증자 얘기에 주가가 또 빠졌네요. 보통 이렇게 유증을 부채를 늘리는 게 나으냐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게 나은가? 예, 그것도 주주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게 기분 나쁘죠. 예, 주식도 항상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처럼 자꾸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식 수를 줄여줘야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 수가 줄어든 만큼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 소각을 하니까요.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서 ROE가 또 좋아지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네,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그렇군요. 유상증자가 뭐 반드시 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 고금리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내가 주식을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아까 0.96배로 증자를 하니까 거의 960만 원 정도 주주들로부터 돈 좀 더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이 회사에다가 더 태워주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1억과 새로 태우는 1,000만 원이 투자를 해줬을 때 기업이 도대체 얼마나 벌까? 네, 얼마나 벌까인데 1억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 증설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설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겁니다. ROI가 이게 한 30% 나오는 비즈니스니까 네, 투자하세요. 네, 이러면 괜찮습니다. 이러면 괜찮았는데 이렇게 투자해서 나중에 얼마 버는데 ROI 얼마나 오는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실 벌어가지고 이자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주가 아주 싫어하게 되죠. 그 부분을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증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이 투자를 통해서 내년 내후년에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은 기존 주주한테는 짜증입니다. 왜냐하면 내 돈 또 내라고 또 내라고 해서 방금부터 쭉 설명드렸던 거. 그래서 내가 2,000만 원의 투자를 더 해서 또 얼마가 앞으로 수익 날 건지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면 일단은 주가는 좀 악재로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상증자 물량이 일단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나면 이미 이제 발생된 악재이고 늘어난 주식 수만큼 새로운 투자자 입장에서는 늘어난 주식 수만큼 그걸 계산해서 또 EPS 계산하고 ROE랑 뭐 이거저거 따져서 또 투자를 할 만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오늘 좀 빨리 했더니 그나마 마지막 기사 이 좀 중요한 기사거든요. 자, 요즘 제가 ETF도 가끔씩 질문이 있습니다에서도 몇 개 말씀드렸었죠. 무슨 커버드 콜 플러스 7%, 10% 막. 근데 약간 제가 보다 보면 저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미국 국채 플러스 7%, 10% 하면 미국 국채 수익률에다가 추가적으로 저걸 거의 확정적인 수익률처럼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돼 있어서 제가 저렇게 상품 이름을 원래는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상품 이름을 허가를 받았을까 사실 그런 걱정도 조금 하거든요. 자, 이 기사 좀 읽어볼게요. 원금을 잃을 수 있는 ETF가 제2월급 운용사 홍보에 금투협이 제동을 검토 중이다. 삼성자산운용이 자사의 ETF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금투협의 주의를 받았다. 두 번째네요. 올해 들어서만.
주식처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4월에는 정기예금에 비교하더니 이번에는 월급이라고 표현해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이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 그러네요. 를 자사의 홈페이지에 제2의 월급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이를 지적을 했는데 ETF는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품인데 삼성자산운용이 월급이라는 표현을 써서 투자자가 확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자, 그렇다면 삼성자산운용은 왜 ETF에다가 월급이라는 표현을 쓴 걸까? 답은 배당에 있다. 이 상품이 매월 분배금을 주는 월 배당형인데요.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는 미국 배당 프리미엄 100종목을 매수를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주가 상승분과 배당 이익을 챙기고 S&P 500에 대한 콜옵션을 유동적으로 매도를 해서 여기서도 분배금을 추구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서학개미들이 사랑하는 미국 대표 배당 성장 ETF 슈드죠. SCHD 슈드라고 많이 읽는데 이 슈드에 월 배당과 커버드 콜 전략을 적용한 상품인데 다만 주당 1,000원의 분배금을 줘도 미국 배당 프리미엄 100종목의 주가가 1,500원 이상 하락하면 투자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자산운용사의 광고물을 심의하는 금투협이 월배당형이 처음 등장한 2년 전부터 자산운용사들의 월급이라고 홍보하는 걸 삼가해달라고 지시해 왔고요. 실제로 운용사가 광고물에 월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보수적으로 심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월배당형 ETF를 출시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1, 2년 전 월배당형이 인기를 끌던 시기에 금투협에서 월급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구두 요청이 왔었다면서 공식적인 채널에서 사용은 조심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금투협이 사실상 금지하는 월급이라는 단어를 삼성자산운용이 쓸 수 있었던 건 광고의 유형마다 심의 주체가 달라서인데 TV와 신문, 전국에 배포되는 팸플릿 등은 금투협이 심사를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배포되는 팸플릿과 간판과 같은 옥내외 게시물, 세미나 자료 등은 자사의 준법감시인이 심사한다. 광고를 하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승인만 받으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된 광고는 금투협이 아닌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의 심사를 받았다. 삼성자산운용의 광고가 말썽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지난달에도 코덱스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플러스 액티브 ETF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홍보하면서 이 상품을 정기 예금에 비교했다가 금투협의 주의를 또 받았다고 하고요. 이 상품은 은행이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 CD 1년물의 하루치 금리 수준을 1알로 계산을 해서 매일 투자금에다가 CD 금리 수익이 가산되는 금리형 ETF인데 CD 금리가 시장 상황 때문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이 상품 역시 손실이 발생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CD 금리는 플러스라 삼성자산운용이 해당 ETF를 정기 예금하고 비교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ETF와 같은 투자성 상품을 이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이에 따른 과징금은 최고 판매 수익의 절반, 그 수익의 절반이네요. 절반? 최고 판매 수익의 절반까지만 과징금을 물린다고요? 어쨌든 그러면 남는 장사가 되네요. 그죠?
다만 이 조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또 많지 않다고 하고요. 금투협이 회원사를 조치하기 전에 광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이 이렇게 광고할 정도로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라고 하고요. 실제로 삼성자산운용의 상황은 좋지 않은데 지난해 9월 시장 점유율 40% 선이 한 차례 깨진 후에 이달 들어서 39%마저 내주고 38%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ETF 운용사가 뭐 26개인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자, ETF 투자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순자산 총액 AUM은 계속 늘었지만 시장이 커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하락한 것이라고 하고요. 금투협은 월급이라는 단어가 문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하고 삼성자산운용의 광고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금투협 관계자는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고객에게 운용사가 어떤 정보를 주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제2의 월급을 추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월급을 확정적으로 받는다고 홍보하는 것에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자산운용사에 준법감시인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준법감시인은 말 그대로 이게 법적으로 괜찮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7월 달에 2차전지 레버리지 출시를 하고 일주일 만에 뭐 20몇 % 수익이 난 레버리지입니다라고 ETF입니다라고 광고를 할 때 제가 참 우리 업계가 아직까지도 마케팅에 이런 상품 내면 잘 팔리겠지.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지. 실제로 삼성 자산운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운용사 직원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매니저들이. 그러면 저는 매니저들을 모아놓고 자 지금 여기서 레버리지를 출시를 우리가 마케팅 팀에서는 당연히 지금 레버리지 상품 내면 잘 팔릴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자 준법검신에서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들 모아놓고 저는 그런 거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매니저들 모아놓고 자 지금 여기서 레버리지를 상품을 출시했을 때 과연 이 레버리지 ETF를 사는 투자자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뒤 아니면 장기적으로 2년 3년 지났을 때 수익이 어떻게 날까라고 서로 한번 그 정도 검토를 왜 안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삼성자산운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비롯해서 다른 뭐 ETF 운용사뿐만 아니라 많은 운용사들이 저는 그런 법적으로는 괜찮지만 진정으로 이 상품을 투자자들이 가입을 했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검토를 정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자 오늘 모험의 신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